그러나 홉스는 이성을 인간들의 비사회성, 혼란과 내전의 세 번째 이유를 댄다. 셋째, 꿀벌과 개미 등의 저 피조물들은 인간처럼 이성의 활용 능력을 지니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사회 행정관리에서 어떤 결함을 보지도 생각지도 않는다. 반면 인간들 사이에는 스스로 더 지혜롭고 공기를 더 잘, 나머지 사람들보다 더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 이들은 이 방식 저 방식으로 개혁하고 혁신하는 것을 추구하고 이럼으로써 공기를 혼란과 내전에 빠뜨린다. 홉스의 이 이성모독과 지적 교만을 인간의 본성으로 낙인 찍는 인간 비하에 대해 컴벌랜드는 이렇게 비판한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혁명 문제에 대해서 존 로크는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백성들은 한번 자기들이 사는 방식에 익숙해지면 그 익숙해진 방식으로부터 웬만한 그 탄압이, 정치적인 탄압이 가해지더라도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디고 그 사는 방식을 안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혁명의 자유를, 저항권을 헌법에 못 박더라도 그냥 헷가닥 자꾸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난동꾼들의 말에 백성들은 그렇게 잘 넘어가지 않는다. 그야말로 백성이 견딜 수 없는 지경에 가서야 혁명을 할 테니까 혁명권을, 즉 저항권을 헌법의 권리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논변을 펴요. 그건 올바른 판단이라고 봐야 돼요. 이율로 같은 저 친구들은 알 텐데, 무슨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개지랄을 하지만 노동자들이 안 움직여요. 다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아무 뿌리도 없는 학생들이 와서 존재 이전 해가지고 와서 뒤집어 엎자고 그래도, 어이, 그게 잘 사는 건 아니지만은 굶어 죽지는 않는 선에서 익숙해져 있는데 왜 자꾸 삶의 질서를 교란시키는가. 그래서 존재 이전은 위장 취업자를 갖다가 경찰에 신고해 버린다니까, 노동자들이. 그래서 잡힌 놈들 많아, 내 친구들. 어? 자기들 삶의 현장에 와서 이놈들은 혁명의 현장으로 알고 있으니까 둘이 이해관계가 완전히 상충돼 버리는 거예요. 에? 무슨 말 알겠죠? 여기서 홉스는 존 로크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리스닝을, 따지기를 좋아하고 자기들이 더 잘한다고 하는 일부 세력들이 형성되고, 그렇다고 해서 백성이 이루 말할 수없이 많은 백성이 쉽사리 휩쓸려 갈 거라고, 그런 선동가들의 어떤 손짓에 어리석은 생각이죠. 자, 이성은 인간이 어떤 시민 정부에도 복속하지 않더라도 서로 평화롭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시사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보편적 인해의 본성적, 이건 홉스 말이 아니라 지금 컴벨랜드 말이야. 이런 경우에 보편적 인해의 본성적 경향과 모든 자연법은 어떤 것이 여기에 이와 배치되는 것으로 공언될지라도 발휘될 것이다. 더구나 그는 이러한 인간이 자기들끼리 시민정부를 수립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는 것 외에 증명하는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고, 홉스는 합의로 이미 수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보존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을 반대하기만 할 뿐이다. 홉스로 하여금 인류 일반의 성정에 관해 그가 주장하는 것이 그의 가공적 연합에 의해 수립된 국가 안에서 평화의 기초를 그만큼 효과적으로 동요시킬지 말지를 눈여겨보도록 놓아두라. 인간 이성은 소수일 뿐이지만 아주 명백한 공동평화에 항상 필수적인 일들에서 그 오류 가능성에 의해 불화를 촉진하기보다 상상과 감정의 수없는 기만들을 발견해냄으로써 훨씬 더 효과적으로 평화와 화합을 촉진한다. 나아가 인간들은 공기의 행로에서 어떤 잘못을 본다고 생각하자마자 즉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잘못을 발견하는 동일한 이성은 또한 인간들에게 많은 일들이 평화를 위해 견뎌야 한다고 훈계하기도 하고, 여기서 이 논변은 존 로크와 비슷하죠. 견뎌내는 거, 어느 정도까지 견뎌내야 된다는 것을 이성이 훈계한다 이거야. 자, 이러한 불만을 고치는 것이 평화롭게 기도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제시한다. 전쟁과 불화로부터 생겨나는 온갖 불행 탓에 인간의 이성을 고발하는 이런 까닭에 인간들이 비합리적 동물들보다도 서로 덜 평화롭게 산다고 주장하는 홉스가 오히려 인간에 대한 부당한 판단을 조성하지 않는가. 그러나 홉스의 이 전체적 답변은 전혀 적절치 않다. 물음은 정부를 설치하기 전에 바른 이성의 지침들의 의무에 관한 것인데, 답은 많은 인간들의 이성은 아주 그릇되어서
기수립된 정부를 해체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컴벌랜드는 근거 없이 인간 이성을 모독하면서 정부의 설치 과정에서의 이성의 역할을 묻고 있는데, 기수립된 정부의 해체 과정에서의 이성의 해로운 역할을 조작하며 동문서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언어의 본질적 기능으로서의 거짓말. 아까 말한 거 꿀벌이나 개미는 말을 못하는데 인간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혼란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언어에 있다 이거야. 거짓말을 막 해야 되니까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왜곡시키고 선동하고 막 그런다 이거죠. 뭐 언어의 본질이 그런 것인가? 이걸로 도둑놈 강도는 이 사회가 없으면 도둑놈 강도도 없어. 도둑놈 이 사회는 도둑놈 강도를 위해서 있는 거야? 지금 언어가 거짓말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지금 홉스는 생각하는데, 도둑놈 강도가 이 사회가 도둑놈 강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듯이 언어도 거짓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쟁이가 악용해 먹을 뿐이지 언어는 사람들끼리 의사소통과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 감정을 조작해 갖고 거짓으로 포커페이스로 말하고 그러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언어는 근본이 진실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그 언어의 진실 전달 능력을 가장해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만약에 언어가 거짓말을 전달하는 거라면 거짓말쟁이 말은 거짓말일 텐데 누가 그걸 믿어주겠어요. 그렇죠? 진실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해서 이놈들이 사기를 쳐먹는 거다. 이 사회도 정직한 사람들이 사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걸 털어먹는 놈들이 있는 거지. 그건 부차적이고 소수다. 소수 사례를 가지고 사회의 본질을 규정할 수 없듯이 이런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걸 가지고 언어의 본질이라고 우기는 것은 잘못된 논변인 거야. 자, 홉스는 네 번째 이유를 댄다. 넷째, 꿀벌과 개미 등 저 피조물들은 그들의 욕구와 다른 감정을 서로 알게 하는 데 있어 얼마간의 목소리 사용 능력을 지녔을지라도 어떤 사람들이 타인들에게 악으로 속여 선을, 선으로 속여 악을 사인들에게 표현할 수 있거나 선악의 명백한 크기를 키우거나 줄여 사람들에게 불만을 품게 하고 저들 좋을 대로 평화를 교란시킬 그런 말의 기술을 결하고 있다. 이 말의 기술이 없다는 건데, 이 화학 언어 케미컬 랭귀지라고 하는 것을 이 개미와 벌도 사용하고 목소리라고 그랬는데 목소리는 없어요. 없고 개미는 화학 에너지, 화학 언어를 사용하고 꿀벌은 날갯짓과 날갯 소리로 자기들의 사인을 보내요. 얼마나 복잡한 그 내용으로 전달할 수 있냐면, 가령 어떤 꿀벌 한 마리가 수색과 사냥을 위해서 뭘 사냥하고 있어? 꿀과 꽃가루를 사냥하는 거죠. 하기 위해서 날아갔는데 가서 보니까 배채밭이 있어. 노란 그 배채밭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넓은지, 몇 마리가 와야 되는 건지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요. 파악해 가지고 또 거리에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게 300마리가 출동해야 되는 건지 1000마리가 출동해야 되는 건지 얼마만큼 날아가야 되는 건지 이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요. 그 날갯짓으로. 그걸 최재천 교수가 다 연구를 그 사람이 연구한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이 연구한 그 댄싱 랭귀지, 춤추는 언어로 그걸 전달을 해요. 정확하게 날아간다고. 그리고 개미도 그래요. 이리저리 그 탐지하고 다니다가 큰 벌레를 뭐 500m 떨어진 데서 발견했어. 그러면은 돌아가서 자기 혼자 못 가져가니까 자기 친구들을 오라고 하는데 몇 마리 나와라. 거리는 얼마만큼 거리다. 방향은 어느 방향이다. 그러면서 어느 한 마리가 앞장서 가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꽁무니에서 그 화학물질을 내뿜어 가지고 그 길을 쪼르륵 따라오게 만드는데 몇 마리만 딱 따라오고 마는 거야. 그냥 몽땅 다 출동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확한 걸 전달해요. 이 사람이 개미 알기를 우습게 한 거야. 개미와 꿀벌 알기를. 그리고 개미나 꿀벌도 거짓말 않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데는 위장을 하고 자기들의 존재를 위해서. 그야말로 이 미물들이야말로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엄청난 위장술을 발휘하죠. 응? 카멜레온.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런 카멜레온 같다고 그러죠. 잘 변하는 사람,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사기지. 카멜레온은 나 없다. 그러니까 맨날 상황과 똑같이 색깔이 변함으로써 나 없어. 완전히 맨날 그 뭐지 그 나 없다고 하는 놈. 영구 같은 놈. 영구처럼 바보가 아니야. 진짜로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응? 물고기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다 보호색을 다 띠고. 그렇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그런 거짓말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근데 자기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인간도 그러죠. 손자병법이 뭐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만술이에요. 적한테 나의 존재를 과장되게 보이게 하거나 과소하게 보이게 하거나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또는 도망가거나 36개는 마지막 36개죠. 도망가거나 대적할 것처럼 하면서 뒤지게 도망가 버리면 그 엄청난 군량미를 몰고 쳐들어오다가 지들이 자포자기 해버리겠지. 도망가 놓고 나중에 그놈들 수렁에 빠지고 이리저리 부러지고 막 다리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부상당하고 그때서 밤에 나타나서 공격해버리는 기만술인 거야. 그건 적을 향해서 그러는 것이지 우리 내부 공동체를 향해서 꿀벌이나 인간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위주로 하지 않는다. 거짓말하면 처벌해. 적에 대해서 거짓말하면 처벌하지 않아요. 적에 대해서 거짓말 안 하면 처벌해. 장교가 야전에 뭐 가령 중위가 포로로 잡혔어. 근데 자기 부대가 어디 있는지 다 뻔히 알잖아요. 일반 사병보다 많은 군사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근데 거짓말로 계속 시간을 벌여야 되는데 이 새끼가 잡히자마자 그냥 다 불어버렸어. 그걸 다른 포로들이 보고 알았어. 나중에 포로 교환해서 돌아와서 그놈 처벌받아. 거짓말 안 했다고. 그 어리석다고. 저런 것이 장교냐고. 자, 거짓말 자체는 선악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된다. 거짓말로 거룩한 거짓말도 있는 거예요. 뭐 하얀 거짓말, 화이트 라이만 있는 게 아니야. 거룩한 거짓말이 있을 수 있어요. 희주, 거룩한 거짓말이 뭐가 가령 어떤 것이 거룩한 거짓말일까? 아니, 그게 거룩해? 그 전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의무인데 안 하면 처벌받는다니까 무슨 거룩하다고 그래. 희주한테는 거룩하겠네. 희주는 비겁하니까. 이율로 무슨 어떤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 정도를 넘어갔고 거룩한 거짓말일까? 않는데 있을 것 같아? 대부분 거룩한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요. 가령 어머니가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데 아들이 저지른 것을 자기가 저질렀다 해서 감옥 가는 사람도 있고, 친구가 저질렀는데 둘이 저질러 놓고 혼자 뒤집어 쓰고 가는 경우도 있고, 엄청난 거룩한 거짓말을 많이 해요. 거룩한 거짓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신성한 거짓말도 있어. 어떤 것이 신성한 거짓말이지? 세이크리드한 라이가 있어. 모든 거짓말은 악이라고 한 놈이 있어. 멍청한 놈 있잖아, 칸트. 자, 세이크리드한 라이, 화이트 라이 정도가 아니야. 당신 암 걸렸는데 암 걸려서 투병의지를 잃을까봐 뭐 별거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화이트 라이라고 그러는데, 신성한 거짓말, 아까 거룩한 거짓말은 인간의 덕이 발휘되는 거지만 이건 신성한 거짓말. 어떤 것이 있을까? 에? 대부분의 국가의 최초의 신화들은 다 거짓말이다. 그렇지만 신성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단군 할아버지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지? 그 과거로 막 분석해.
여기 순 거짓말이네 이렇게 말하는 놈 있어? 그 새끼는 일본으로 보내버려야지. 그런 국가 창설과 관련된 건 신화들이 있는데 그 미토스들을 건드리지 않는다. 왜? 신성하니까. 우리 공동체의 전속과 영구적 지속성을 그 믿음을 통해서 확보하니까 감히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그런 신성한 거짓말들도 있다. 기독교 세계 속에서는 예수님이 독생자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엄청나게 신성한 거짓말이 있죠. 어? 혼자 태어날 수 있는 거야? 아니 그게 간통으로 생겨난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하느님이 거기 마리아에게 그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게 진짜라면 하느님하고 간통한 거죠. 그래 안 그래? 아니면 요셉의 아들이요. 혼자는 못 태어나니까. 근데 나처럼 막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좋아하겠어? 어? 교회에서 내가 그러고 앉아있어. 그럼 좋아하겠냐고. 자기들은 신성한 거짓말을 막 묻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남들이 진실로 믿는 것들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중해줄 도의적인 어떤 의무감이 좀 있는 거죠. 남들이 중시하는 것을 가서 침 뱉고 그러면 안 되죠. 에? 북한의 그 백두혈통은 신성한 존재인데 백두산서 싸웠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백두산서 싸운 적 없어요. 순 거짓말이야.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교육받아서 세뇌받아서 완전히 믿어요. 예? 그 보천부 전투를 치렀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보천부 전투를 치른 곳은 백두산 아니야. 백두산 한참 밑에 내려서 압록강에 상당히 상류 지역인데 그 압록강을 건너오려면 저쪽에서도 대단히 낭떠러지를 내려와 가지고 압록강을 건너서 또 낭떠러지를 기어 올라와야 보천부에 오는데 그 낭떠러지로 올라오면 판판한 작은 고지가 작은 뭐라고 하죠? 평지가 있어요. 그걸 곤장덕이라고 그러거든요. 곤장덕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거기에 보천부 파출소가 있어. 거기를 공격했어요 김일성이. 근데 그 김일성 비적이 그렇게 공격했다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보도를 한 게 있더라고. 옛날에 그 시절 1920, 30년대에. 근데 막 그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화해 협력 정책을 피니까 무슨 빨갱이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한다고 막 개지랄 던 신문이 조선하고 동아일보인데 거기서 그거 관광하고 나는 다 가봤어 거기서 막 국수도 먹고 물론 백두산도 가봤고 그리고 저기 저 묘향산에 뭐 기념궁전인가 김일성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모든 선물을 진열해 놨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 들어가서 봤더니 동아일보 김상만 그 사장놈이 그 김일성 비적 그 보도된 기사 있지 그걸 딱 금제로 만들어 갖고 김일성한테 바쳤어. 그래 거기 딱 놨더라고. 지들은 계속 그렇게 친선사들처럼 그 지랄 하면서 김대중을 그렇게 공격해야 된 거야. 또 조선일보도 또 딱 있어. 이 새끼들 보라 그랬고 한겨레 신문 기자가 있다. 여기 찍어 그랬더니 한겨레 신문 기자가 찍어갖고 보도했어. 지들은 가서 매일 이지랄 하면서 정부 화해협력 정책, 햇빛 정책을 이렇게 비난한다고. 근데 백두산에다가 미령, 비밀 그 병영을 짓고 거기서 싸웠다고 그걸 미령이라고 그러거든 걔네들이. 그러고 이제 거기서 미령에서 김정일이가 태어났대. 그래갖고 미령에 그 바로 바라보면 매령이 있다는 그 초막집에서 바라보면 큰 바위가 있거든요. 거석이. 거기다가 정일봉이라고 이름을 짓고 무지하게 큰 글씨로
빨갛게 거기다가 페인트를 넣어갖고 정일봉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구호목이라는 게 막 이제 구호목은 뭐 타도 제국주의 또는 티긋디귿 동맹. 티긋디귿 동맹은 알죠? 이걸로 타도 제국주의를 잘못 말해 티긋지긋 동맹 타도 제국주의를 티긋지긋 동맹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김일성이가 만들었대야. 그 북에서 하는 소리가. 그런 것들이 나무에 빨산 투정하면서 그냥 이렇게 새겨놨다. 그것이 이제 50년 60년 지난 뒤에 발견됐다. 그래갖고 그게 발견된 나무를 구호목이라고 그래. 그 타도라는 구호가 또는 뭐 인민해방 만세 이런 구호들이 써져 있는 나무라 해서 구호목이라고 하는데 구호목 발견했다고 그걸 구호목 릴레이를 하고 평양으로 가지고 그런데 전부 거짓말이야. 김일성이가 거기서 활동한 적이 없는데 무슨 그 밀양에서 김정은이 태어나고 개떡이나 그 또 구호목이 그렇게 많고 막 수백 개씩 발견되고 막 근데 그거 건드리면 북에서 총살이야. 구호목 가짜라고 그랬다. 근데 이런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고 어거지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신화도 있어요. 이런 건 진짜 거짓말이죠. 하나도 신성할 것도 없는 범죄적인 거짓말인데 그걸 신성한 것에 힘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총살로 다스려서 그걸 언터처블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화는 진정으로 세이크리드해서 과학성이나 사실 확인이 안 되더라도 아무도 터치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건 구분할 수 있겠죠. 인위적인 거짓말로 형성된 거하고 오랜 세월에 누적된 믿음 속에서 형성된 거다고 그리고 너무 오래돼서 사실로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굳이 그걸 떠들어 보지 않으려고 그런다. 당군 할아버지 당군의 뭐 나라가 그런 거 있었다. 그럼 따져보면 그것도 복잡해요. 단군이 많았어요. 단군이 막 수십 명이야. 에? 우리가 지금 단군으로 모시는 건 왕검. 단군 중에 왕검이라는 이름을 가진 단군이야. 단군이 임금이랑 마찬가지 말이거든요. 임금이 많았겠지 당연히. 단군이 딱 한 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단군 왕검이 이제 최초의 단군인 거야. 이것들은 다 무엇을 뜻하냐면 일본같이 그런 뭐 어떻게 만들어진 신화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신화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공통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런 신화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공통된 요소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지만은 그 신화가 상당히 그 내용이 풍부하죠. 특히 이제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을 안고 내려왔다. 하늘에서 사는 게 너무 왕검이 지루해가지고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그 홍익인간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인정 시골 사람들 인정 많죠. 남한테 도와주려고 오는 것에 대해서 뭐 이의가 없어요. 안 도와주는 놈이 나쁜 놈이야. 에? 근데 공자의 인 개념이나 이 홍익인간 개념이 좀 상통하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공자에서 우리가 많이 발견하는 것은 인 개념이지만은 공손함이죠. 공손은 우리가 생활문화로 가지고 있는 거고 공손하지 않으면 건방진 놈이고 건방진 놈은 술도 안 사줘. 술 뺏어 먹어버려. 술값 내라고 그래 그놈한테. 너 이 새끼 너 술값 내. 율로 너 술값 내. 어? 근데 이 홍익인간의 그 정신은 누구나 그걸 거부할 수 없어서 가령 우리가 복지정책에서 복지를 늘려야 된다는 데에서는 별로 이의를 제기하는 정당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하느냐 갖고 뭐 기본소득을 하느냐 뭐 또 기본선을 하느냐 또는 중복지 중부담을 하느냐 유승민처럼 주지 말자고 하는 미국에서 생뚱맞은 과학자 경제학자 같은 소리 하는 놈 없어요. 예산을 어떻게 만드냐고 공격하는 거지 주지 말자고 하는 놈이 없어요. 주지 말자고 하는 놈은 일본으로 보내버려야 돼. 홍익인간의 자손이 아니니까 인정머리 없는 놈 아니야?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홍익인간의 정신도 우리의
정책 안에 거의 전제로서 많이 깔려 있다. 우리가 아담 스미스나 케네나 이런 거 보면 이들이 다 공자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하나도 배운 바가 없고 자유시장만 배워가지고 복지 정책을 피는 걸 적대시해요. 아담 스미스나 케네가. 이 돈이 경제적 회전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다 이거야. 자유시장을 침해하는 걸로 생각해요. 이 돌대가리들이. 그게 자유시장을 돕고 자유시장의 순항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게 된 건 케인즈에 와서야 알게 돼요. 케인즈에 와서야. 케인즈의 작은 파이낸스를 가지고 작은 재정을 경제 바깥에 있는 돈을 경제 안에 던져넣게 되면 파급복회가 엄청나서 승수 몇 곱절의 효과가 난다. 작은 돈으로 어마어마한 효과를 내서 실업을 구제할 수 있다. 국가가 경제의 역할에서 하나도 간섭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국가도 경제의 한 에이전트가 액터가 되도록 만들어준 이론이거든요. 이 국가도 경제 행위자가 되는. 그러면서 이제 복지 정책이 좀 순조롭게 도입이 되는 거였는데 케인즈 이전에는 이론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아서 거부했고 심지어 루스벨트가 그런 뉴딜 정책을 쓸 때 빨갱이로 엄청 비난받아요. 빨갱이로. 그러니까 케인즈 이론을 그걸 배워가지고 그 루스벨트가 뉴딜 정책을 쓴 게 아니야. 전혀 관계없어요. 사후 약방문처럼 등장한 게 케인즈 이론이야. 그러니까 루스벨트는 죽어버렸고 거기에서 경제를 살려서 히틀러는 못 살려서 전쟁으로 가고 그걸 평화적인 방법으로 살려낸 영국과 미국은 평화를 지키는 세력이 됐는데 그들도 만약에 그걸 못했으면은 그런 과감한 정책을 쓰지 않았다면 좌파적인 정책이죠. 쓰지 않았으면 나치가 될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가령 헨리 포드 이런 놈들 다 나치였거든요. 그 포드 회사 미국의 등에 나치가 엄청 많고 지금도 많잖아요. 영국 같은 놈은 뭐야? 거기 왕이 인조공으로 나중에 나가리 된 놈, 뭐 미국 여자하고 뭐 결혼한다고 사랑을 핑계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 인조공으로 나치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자유당 수상이 이걸 이 나치 그 왕을 배후에 두고 나치들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이혼녀 미국 이혼녀고 결혼하는 걸 문제 삼아서 왕의 퇴위를 강력히 종용해가지고 그 동생이 뭐 에드워드 몇 세야 4세인가 5세인가 그 사람이 이제 말더듬인데 이제 왕이 되죠. 킹스 스피치라 해서 영화 봤죠. 말더듬어 갖고 뭔가 국민들을 떨쳐나서게 만들어야 되는데 성공적으로 왕의 스피치를 했지만은 나치였어요. 나치가 널려있는 마당에 그 시대에 만약에 영국과 미국에서 그러한 뉴딜 정책 같은 걸로 경제를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면 나치화 됐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민주주의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경제의 이 법칙, 경제의 이 시장 경제는 상품의 질을 높이고 저렴화시키는 특징이 있어서 대중이 참여하기 쉽게 만들지만 또 약자는 사정없이 짓밟아버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어떤 이유로든 우연히 형성되면 그걸 극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을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완화시키지 않으면은 돈이 없는 대중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내수 시장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상품 생산이 불가능하게 되면 시장이 끝나버리죠. 한 놈이 다 가져버리고 몇 놈이. 독점은 경쟁에 반대니까. 그러면 시장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이유로 삼는 것은 뭐야? 경쟁이 있으니까 시장이 우리한테 이익을 주는 건데 경쟁이 사라져버리면 시장이 끝나버린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너무 심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복지정책은 시장경제에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의 맹자의 경제 이론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야. 공맹은 기본적으로
그런 안 팔리는 물건을 사들이고, 안 팔리게 되면 어떻게, 너무 많아갖고 안 팔리는 거 너무 싸서 이제 뭐 너무 싸면 생산자가 손해봐서 부도나 버리죠. 너무 비싸면 소비자가, 돈이 없는 소비자, 돈이 조금 있는 소비자는 못 사 먹어서 굶어 죽어요. 소비자가 망해버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너무 물건이 비쌀 때는 사두었던 물건을 정부가 풀고 수매 정책을 쓴 거예요. 어느 때부터? 기원전 2000년 전부터 수매 정책을 쓴 거예요. 시장 조절 정책을 썼다. 그러기 위해서 관청을 두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시라고 그랬어요. 관서할 때 사자 써가지고 시장할 때 시자 사시. 또 전부도 천부라는 것도 있었고요. 두 가지 기구로 주나라도 관청으로 시장 조절을 했다는 게 물가 안정 정책을 썼던 거예요. 물가 안정 정책, 자유시장만 강조한 게 아니라 공맹은 물가 안정 정책도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 공자의 이론을 받아들인 놈들은 공자의 양민 교민 정책, 복지 정책은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프랑스나 영국 놈들은 여기 자유시장에서도 자유시장만 받아들여. 이 물가 조정 정책은 안 받아들여요. 오히려 물가 조정 정책은 헤겔 같은 그런 독일 놈들이 받아들이고, 복지 정책 독일 놈들이 받아들이고, 독일이 먼저 근대적인 복지 제도를 도입하죠.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비스마르크도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자들이 세력이 강화되니까 그들을 떼어내고 국가로부터 노동자가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해서 국가에 또 친근하게 붙도록 만들려고 그 정책을 쓰게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쓰리 쿠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뭐, 그런데 그렇게까지 반동적인 생각을 갖고 비스마르크가 한 건 아니다. 오히려 의회보다도, 의회의 그런 자유주의 세력들, 아담 스미스나 이런 걸 읽고 거기에 넘어가 있는 독일 의회 자유주의자들보다도 비스마르크는 좀 더 사회주의적이었다. 왜냐하면 저는 파르타이 소시알리스무스, 정당 사회주의로 가면 나살레와 칼막스가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슈타스 소시알리스무스를 하겠다. 국가 사회주의를. 국가로 우리 국민의 일부인 노동자가 국가의 애착을 더 가져야지, 저 뒤집어 엎는 혁명정당에 더 애착을 가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국가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일련의 그 사회보험 법률들 있죠? 거기서 그 의회에 또아리 틀고 앉아있는 자유주의자들이 그 조항들을 다 지워버려요. 이 사회주의적 요소가 있는 걸 거의 다 곤란하게 지워. 아직 3인당은 약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비스마르크 정책이 삭감당하죠. 그 법률에서. 그래도 처음으로 그 질병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그 다음에 연금보험, 이런 1년은 대여섯 개의 사회보장 제도가 세계 최초로,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유럽 최초로 도입되는 게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시장에 대한 강조보다도 독일 쪽에서 공자를 받아들일 때는 이 복지 분야, 물가 조절 분야가 더 강조돼서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케인즈주의가 이렇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이 마당에는, 케인즈 이론은 빨갱이로 몰리고 빨갱이로 욕먹다가 죽은 루스벨트의 그 정책을 빨갱이가 아니라고 해주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중에 그 서일고 영양감 고치는 시기지만 아무튼 각광을 받게 만들고, 그렇게 니들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돼요. 케인즈 이론 때문에. 케인즈 이론은 요새 인기가 없는데, 케인즈 이론을 써가지고 폭삭 망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게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건데, 그건 정말 무시건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케인즈 이론은 뭐냐면 성장 이론이 아니에요. 위기 대처 이론이야. 아까 그런 식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화돼 가지고 시장이 정지당해 버리려고 할 때 국가가 그 돈을 투입해 가지고,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인위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그 수요가 창출되면 조업이 좀 늘어나겠죠. 물건 팔 때가 많으니까. 그러면 조업이 늘어나면 일손을 또 좀 많이 조금 더 고용하겠죠. 이전보다. 일손을 고용하면 되면 어떻게 돼? 그 일손, 고용된 그 일손은 월급을 받죠. 월급을 받으면 시장이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구매자라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해서 증폭돼 가지고 그 경향이 확대되면서 실업이 극복되고 시장이 회복되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 대한 위기 대처 정책이지 성장 정책이 아니에요. 케인즈 이론 자체가. 근데 그걸 성장 정책으로 써먹으면 뒤지는 거야. 그걸 먼저 써갖고 뒤져버린 놈들이 뭐냐면 독일 3인당이야. 그걸 한 번 쓰고 또 어쩌다 한 번 쓰고 그래야 되는데 맨날 쓰면 어떻게 되겠어? 희주. 국가가 계속 재정을 풀기만 해 그냥 매년. 이걸로 어떻게 돼? 문재인처럼 하면 어떻게 되겠어? 예비 동작이 나와요. 경제 행위자들이. 지금 어려워. 그러면 정부가 또 돈 풀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예비 동작이 나오게 되니까 그 이전에 전혀 예상치 못해서 돈을 썼을 때는 그게 대단히 액티브한 기능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예상을 하게 되면 각 작은 소비 단위들도 자기 재정을 책임있게 운영하지 않아요. 가령 농민들에게 많이 빚지면 탕감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소비자? 뭐 어떻게 되면 지원금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돈을 푸니까 물가는 올라. 돈을 받아도 이전에 같은 돈으로 사는 장바구니를 못 만들어. 시간이 계속하면 그럴수록 그런다고. 인플레이션은 계속되는데 뭐 불황이 생겨나. 인플레이션 속에서 불황을 뭐라고 하죠? 옳지. 케인즈주의는 마약이에요. 그 마약을 계속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병에 걸리게 돼요. 나중에 시장이 반응을 안 해. 정부가 늘 푸는 거니까 그 정도는 그냥 마이너스 가게 운영을 하게도 되겠지. 마이너스 기업 운영을 해도 되겠지. 무슨 뭐 기술 특경이 나오지 않을까? 무슨 환경 관련된 세금 관련 감면이 나오지 않을까? 뭐 지원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이나 바라는 식으로 경제가 헛도는 측면이 생겨난다. 물론 다 그러지는 않지만은 헛돌게 되면 한두 사람이 헛도는 게 아니라 막 수백만 수천만이 헛돌게 되면 경제는 바른 경제가 아니라고. 이 정책을 필 때 돈을 나눠주면 안 돼요. 그 돈이 가긴 가는데 가령 테네시 개발 사업처럼 루즈벨트가 했던 것처럼 어떤 강을 막아가지고 발전소를 건설했죠. 그때는 뭐 지문을 지어가지고 몸으로 걔네들 지게찜 같은 걸로 지어가지고 그걸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한 곳에 테네시 강에 막 15만 명 정도의 일꾼들이 일했어요. 뭐 트럭도 있고 뭣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트럭 운전사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의 작은 도시가 건설됐어. 밥 먹어야 되니까 또 뭐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각종 생필품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물자 공급을 해야 되니까 물자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일자리가 또 생겨. 거기서 테네시 강에서만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자리가 생기면서 파급이 자꾸 되어가고 그 일자리가 생겨서 돈을 번 사람들이 또 돈을 쓰게 되니까 내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수요가.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회복된 거거든요. 히틀러는 전쟁 무기 만들어 갖고 전쟁해 버리죠. 전쟁 무기를 만들어도 회복이 돼요. 왜 회복이 되지? 사치품과 무기는 정반대 성격을 갖고 있어요. 사치품은 조금만 불황이 되면 사람들이 안 사. 생필품만 사고 안 사요. 부자들만 쓰다가 좀 경제가 좋아지면 중산층도 쓰다가 빡빡해지면 연애도 안 걸어버리고 로봇을 안 가버리듯이 그 사치품을 안 쓰게 돼요. 그러면은 그 사치품 공장 금방 망하죠. 그러니까 수요에 너무 민감하고 시장 포화에 제일 먼저 도달하는 게 사치품이에요. 그런데 무기는 안 그래요. 무기는 그 나라의 각 나라들의 존망이 관련되기 때문에 딱딱 긁어서 새 무기는 사는 거야. 그래서 신무기를 개발하잖아요. 히틀러가. 그러면 옆에 나라들이 막 구입해. 근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6대 군사 강국인데 무기 수출로는 5대 무기 수출국이죠. 우리나라 GDP의 8%가 무기 수출로 벌어들인다고. 뭐 미국이나 뭐 걔네들이 다른 거 우리보다 못 오는 거 많지만은 무기는 또 우리보다 더 팔아먹어요. 독일이나 미국이. 한 뭐 20% 정도가 무기 팔아서 GDP 20% 정도가 이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는
만들면 바로 판로가 개척돼 버리는 그야말로 세이의 판로설이 지금도 타당한 유일한 상품이 무기다. 알겠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무기를 만들어서 체코에도 팔아먹고 폴란드도 팔아먹고 계속 팔아먹는 거야. 자기 공격당하기 쉬운 나라들, 또 이탈리아 같이 무솔리니가 일어난 나라들, 또는 스페인 같이 그 나치들, 그 파쇼들이 일어난 나라들은 막 수입업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노동자 월급을 줄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극악한 방법으로 불황을 탈출하는 거야. 근데 테네시 개발 사업이나 공공 그 시장 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시장 그 파탄 상태를 극복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는 평화를 지키게 되고 하나는 전쟁으로 가게 돼요. 무기 많이 만들면 뭐겠어, 나중에 전쟁하지. 응? 그래서 케인즈주의는 일상적으로 쓰면 안 된다. 불황을 타개할 때 극약 처방으로 마약처럼 딱 쓰고 끊고 정상적인 루트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늘 잊기 마련이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부자가 가난해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층도 있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서 빈곤선의 아래에서 허덕허덕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는 일상적 복지정책이 계속돼야 된다. 그래야 그들도 시장에 소비자로 자꾸 나타나지, 안 그러면 현금 하나도 없고 머릿수만 절대 욕망만 있지 경제적 수요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구매력이 있는 수요가 유효수요죠. 케인즈가 말한 유효수요가 되려면 구매력이 있어야 돼요. 구매력은 호주머니에 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호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 가난뱅이 욕구, 에? 그런 단칸방에 사는 그 욕구, 근데 그 사람들에게 생계 보조금조차도 안 가버린다? 그러면은 그들은 굶어 죽겠지만은 국가 입장에서는 그 생필품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생필품 업체들이 있죠. 업체들 부도나 버려. 부도나면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 다 또 그들의 가게가 망가져 버리죠. 뭐 그들이 또 다시 그 극빈선으로 떨어지는 거야. 막 확대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느 때 딱 끊어야 돼. 어떻게? 재정을 투입해서 그들에게 치료 사업이라도, 뭐 그렇게 테네시 개발 사업까지 거창한 거 없이 테네시 개발 사업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많은 거의 30%에 달하는 미국의 그 젊은이들이 실업자였는데 그들이 그리로 몰려들면서 처음에 확대되어 가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흡수돼요. 실업자들이 흡수되면서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는데, 우리는 뭐 그 대규모 토목 사업 해봤자 의미도 없어요. 지난번에 그 4대강 사업 해봤죠. 너무 기계화가 자동화가 진행돼 가지고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 뚫을 때 같은 토목 사업으로 일자리가 생기질 않아요. 그 허들의 일 조금 하는 건 거기서 나오는데 그건 전부 외국인 노동자가 했어요. 한국인들 하나도 고용되지 않아서. 한국 사람들은 그 중장비 운전이나 하고 그 뭐야 저 보호 막는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박정희가 토목공사로 뭐 나라 경제 좀 이렇게 했다니까 이명박이가 또 토목건설 한 건데 완전히 헛다리 짚은 거예요. 얼마나 그 사이에 기계와 기술이 발전한지를 모르는 거야. 막노동자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 시골 가갖고 콤바인 돌아가는 거 보세요. 심는 것까지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기계가 다 심고 나중에 그 수확할 때도 다 그게 배고 나중에 그거 말려가지고 쪼르륵 놔두죠. 지금 말리고 있어요. 어느 때는 또 말린 거 지나가면 또 기계가 그걸 쪼르륵 말리고 있는 걸 쪼르륵 또 걷어가지고 하얀 그 비닐로 딱 싸버려. 사람이 안 싸. 기계가 다 싸버린다고. 그런 정도로 자동화되어 있는 마당에 무슨 토목공사 해갖고 일자리 생길 거라고 이명박이가 착각한 거죠. 무슨 옛날 동남아시아 가고 토목사업하던 거 그 생각을 한 건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가령 이제 그런 돈을 안아주려고 할 때 돈을 그냥 주기도 하지만은 급한 사람들에게는, 왜냐면 일을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주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동네 치료 사업이라도 해서 그 치료 사업비로 또는
뭐 잔디를 깎든지 쓰레기를 청소를 하든지 한강에 무슨 꽃을 심든지 그렇게 해서 일당을 계속 주는 식으로 노동을 매개로 해서 복지 정책을 펴야 된다. 가급적이면. 그래야 그 사람들이 시민으로서 자존심을 상실하지 않아요. 자기 노동을 통해서 버는 거니까. 계속 돈을 그냥 받아 쓰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생계 지원을 진짜로 받아야 될 자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활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노동 기회를 창출해서, 그러면은 그들을 구제하는 동안에 돈만 나가는 게 아니라 도시는 깨끗해지죠. 청결해진다고. 테네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 대형 댐이 생기고 전기 생산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게 플러스 되는 방향으로 돈을 투자한 거죠. 그리고 국가는 그런 무한한 능력이 있다. 왜? 돈 찍으려는 능력이 있으니까. 경제가 확대되면, 성장률이 높아지면 돈도 그만큼 많이 찍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게 된다. 아니, 경미한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지나친 인플레이션은 아까 말한 대로 소비자가 죽어본다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장 크게 다치게 되는 거야.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시장경제의 가장 이점은 물건의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고 품질을 높인다고 그랬죠. 근데 시장경제가 아닌 상황에서는 좋은 품질의 물건은 최상류층만 쓰게 돼요. 그리고 비싼 것도 최상류층만 쓰게 된다고. 대중이 그 소비와 생산에 참여를 못해요. 여기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 대중 참여 경제론이라는 걸 필 때 그 무슨 뜻이냐. 시장 경제로 돌아가야만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경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출발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걸로 캐치프레이즈 걸고 정권이 출범하죠. 그래서 처음으로 수출만 하는 수출 경제, 수입은 금지된 경제였어요. 박정희 경제가, 박정희 전두환 경제가. 그게 타파되는 거야. 수입과 수출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수입이 금지돼 버리면 어떻게 되냐? 국내에 있는 재벌들의 독점과 강매 구조가 강화돼요. 지난 시간에 내가 말했죠. 이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우리 박명호 교수가 사갖고 들은 게 내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우리한테는 형편없는 거 강매하고, 소나타도 그랬어. 그 미국에 수출하려고 할 때는 완전히 덤핑 수출을 하니까 무지하게 좋은 것을 싸게 반값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 끝나고 오면서 박명호 교수 하나 사갖고 들어왔더니, 아니, 유학 끝난 게 아니라 거기로 영구 교수 갔을 때 사갖고 들어왔어. 배로 싣고 들어왔어. 싸고 훨씬 질이 좋고 옵션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구조가 지금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는 차차 해소돼서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BMW도 타고 아우디도 타고 또 뭐지 요새 많이 타는 거 메르체스 벤츠도 타고 그러죠. 아니 완전히 대등 경쟁을 하는 거야. 우리 현대 자동차 제품들하고 거기하고. 그러면 그 경쟁을 열어놓지 않고 수입을 문 닫아버리면 악성 차량이, 불량 차량이 계속 나오는 걸 강매해서 팔아먹을 수 있게 돼요. 근데 경쟁에 내몰리면 국내에서도 판매 시장을 뺏길 수 있죠. 이 현대가. 그러니까 반드시 시장 경제를 하려면 그런 수입 금지 구조를 깨야 돼요. 응? 수입 금지 구조를 깨고 수출만 하는 수출 일변도의 경제를 깨야 된다. 쌍방이 열려 있어야 시장이 시장답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 경제는 DJ 때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나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 불량품 강매당했어. 응? 국내 일이란 이유만으로. 옛날에는 외국인만 이렇게 그 대우하더니 계속된 거야. 그게 외국인이 대접받고 한국인은 푸대접받고. 자, 어쩌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갔는데, 나라의 가장 신성한 거짓말은 국가 창설과 관련된 신화다. 그리고 가장 윤리적이고 덕스러운 거룩한 거짓말은 그런 남을 위해서 자기가 하지 않은 범죄를 했다고 하고 뒤집어 쓰는 거나 이런 덕스러운 거짓말. 거짓말이 그 자체로서 나쁘고 좋고 판단할 수 없는 거다, 거짓말은. 응?
거짓말은 사기하고 달라요. 사기는 거짓말 더하기 남의 걸 갈취하는 거잖아요. 거짓말 해가지고 갈취하는 거 아니고 그냥 남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거짓말과 사기는 다른 거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혼동해. 근데 우리 예의는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예의 바른 사람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응? 우리 군인들 엄청나게 예의 바른데 엄청나게 거짓말해요. 배고프냐? 그러면 안 배고픕니다. 배부릅니다. 막 그래야 상관이 좋아해요. 예의야 예의. 부모님이 지금 늦게 들어가지고 막 헐레벌떡 밥하고 있는데 너 배고프냐? 예, 배고파요. 그러면 더 헐레벌떡 거리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거짓말을 해줘야지. 응? 예의는 공자가로서 유의라는 말에서 거짓을 하는 것이다. 뭘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작은 거짓말들이 예의 범절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짓말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고 한 그 칸트가 왜 개자식인지 알겠죠? 머리가 나쁜. 근데 단순한 개자식이 아니라 머리 나쁜 개자식이에요 그게. 그거 친구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아니 살인자에게 쫓겨가지고 자기 집으로 자기가 친구인데 친구가 도망쳐 들어왔다. 자기가 들은 얘야 칸트가 들어왔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인자가 와서 여기 그 네 친구 녀석 숨었지? 그러면은 숨었다가 사실대로 거짓말 않고 말해줘야 된대. 그게 칸트야. 거짓말이 뭔지를 몰랐던 거야. 그리고 가장 무예롭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거짓말도 전쟁이 아니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들었던 칸트를 비판하고 공격하면서 들었던 예는 멀리서 7년 동안 집공사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갖고 자기 몸에 지니고 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같이 그 같은 방향으로 가는 길동무가 생겼어. 누님이 자꾸 꼬치꼬치 묻는 거야. 어디서 뭐다 오느냐? 뭐야? 자꾸 자기 정보를 캘려고 그러고 혹시 몸에 뭐 금품이나 지니고 있는지 알려고 하는 기색이 뻔한데 거기다 대고 나 7년 일했고 돈 어느 정도 벌었고 지금 얼마 지니고 간다. 그걸 말해줄 의무도 없고 말해줄 필요도 없고 말해주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금방 어디 친척집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카멜레온이 자기 보호색을 띠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군이 국방색 옷을 입는 거랑 똑같은 거라. 우리 군인들을 갖다가 그냥 전부 하얗고 빨간 거 입혀가지고 그냥 전투를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즉각 발견돼서 다 죽어버리지. 카멜레온한테 배울 것이 있죠. 그 주변 환경과 유사한 색깔로 자기들을 위장할 필요가 있다. 군인은 위장이 대단히 중요하듯이 예절도 근본적으로는 그런 거짓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인간의 언어는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본령이 아니다. 적과의 무슨 대화도 아니고 우리 진실된 사람들끼리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동포끼리 언어를 말할 때는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것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놈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본령이 아니다. 자, 읽어봐. 홉스는 언어의 소통 기능에서 있을 수 있는 거짓말을 언어 소통의 본질로 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컴벌랜드는 이렇게 반박한다. 사실 그렇다. 왜냐하면 언어의 그릇된 채색으로 폭동이 야기되는 경우와 인간은 이러한 언어 사용을 할 수 있으므로 분명 그들끼리 평화를 보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때때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 분명 논리적 연관성은 없다. 왜냐하면 홉스는 인간이 필연적으로 또는 적어도 확실히 전쟁을 일으킬 경향이 있는 폭동적 언어를 사용할, 적어도 항상적으로 사용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들을 설득해 평화를 배양할 이유들이 그들 안이나 밖에 아주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는 이러한 언어들이 필연적으로 또는 적어도 언제나 그들을 즉각 전쟁에 연루시킬 정도로 커다란 효과를 만인에게 또는 적어도 이 언어를 듣는 청자 대부분에게 미친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증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쩌면 수사적 분식에 의해 기만당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예리한 눈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차라리 보다 견실한 논변으로 뒷받침된 현자의 평화적 언어에 귀 기울이는 것은 가능하다. 그들이 말한 공허한 소리보다 오히려 사물들의 중요성을 저울질하는 것은 가능하다. 어떤 전쟁을 선동하기 위해서 어떤 녀석이 계속 그런 거짓말로 그걸 떠드는 말에 기울이기보다는
현자의 사실 이치에 맞는 말에 귀를 더 기울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똑같은 말을 분별할 능력이 있는 걸 전제해야 돼요. 거짓말에 맨날 대중이 속아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 그들은 확실히 이것에 본성적 경향을 가졌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이 그들을 먹이거나 상해로부터 방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 인해로부터 생겨나는 행동들이 그럴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화자와 청자 양측의 이성과 사물들의 바로 그 본성이 선호하는 선한 사람의 설득이 판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 막는단 말인가? 만약에 거짓말이 언어의 본질이고 우리의 문장의 글의 본질이라면 자기가 그 사회계약을 맺어갖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그 평화로 넘어가는 사회 상태로 넘어가는 그 계약도 율로 거짓말로 맺을 수 있지? 홉스 말 그대로 하면 이 언어를 거짓말하기 위한 전쟁을 선동하기 위한 기만적 언어를 쓰기 위한 목적만을 언어의 목적으로 또는 기능으로 규정한다면 사회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그가 말하는. 응? 그러니까 이 홉스 같은 이론에 속으면 안 돼요. 자. 평화 특사의 혀가 왜 전쟁의 트럼펫 소리 내는 혀를 이길 수 없을까? 주의 깊은 모든 사람은 타인들이 말하는 것보다 타인들의 행하는 것을 오히려 열심히 고려하고 게다가 그들이 믿는 사람들의 권력이 자신의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며 그들을 해칠 능력을 가질 수 없도록 균형 잡혀 있게끔 배려한다. 그러나 독자가 입말과 글말이 둘 다 모든 계약을 체결하고 입말과 글말이 모든 평화로운 사회를 실존시키는 데 쓰이는 법률들의 기억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큰 힘을 지녔는지를 숙고해 본다면 나는 독자가 입말과 글말이 평화를 추방하기보다 확립하는 훨씬 더 큰 경향이 있고 그러므로 인간을 짐승보다 더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것들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편익으로 여겨진다는 것에 대해 내게 동의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홉스가 말하는 사회계약도 가능한 거다. 계약문을 쓸 수 있는 것이다. 자. 언어는 과장과 축소를 포함한 거짓말에 쓰이기도 하지만 진실을 주고받고 감정을 통하는 데도 쓰인다. 그러나 언어의 본질적 기능은 진실의 소통이다. 늑태가 나타났다는 3번의 거짓말처럼 거짓말은 거짓말하는 자의 언어를 사회적 불신에 빠뜨려 폐지하고 말기 때문이다. 자, 어떤 사람의 말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거짓말을 많이 한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사기꾼으로 낙인 찍히면 그는 그 자신의 언어 세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즉 자기 감옥 속에 갇혀버려요. 언어를 진실되게 사용하는 그런 어떤 사실과 어떤 사안에 관련해서 진실되게 사용하는 그 신뢰를 획득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남들이 잘 믿죠. 그래서 소통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위험 때문에 가령 경제만 하더라도 그 거래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죠. 생각해봐요. 그냥 믿고 사고 팔면 되는데 계약서 써야 되고 계약서 쓰는 것도 지금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도장 찍어야 됐는데 인감 띄워야 되고 막 지금도 그러죠. 사인으로 부동산 거래는 사인으로 안 돼요. 아직도. 나머지 모든 금융거래는 다 사인으로 되고 웬만한 게 다 사인으로 되는데 카드 사인으로 되죠. 근데 부동산 거래는 여전히 도장 찍어야 된다. 거래 비용이 거래 시간이 많이 들어요. 아니 거래 시간까지 다 거래 비용이니까 나의 시간을 가져가는 거니까. 그 거래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신뢰의 사회다. 신뢰가 그 사회가 많을수록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많아서 주면 준다는 말을 믿고 물건 주고 가고 그걸 나중에 연말에 정산하는 식으로 거래를 하면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연말에 한 번에 끝나버리니까 얼마나 완전히 마음 먹으면 거래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야말로 계산만 하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얼마 기록만 하면 돼요. 얼마치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연말 정산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 놈들이 띄우는 누구냐 그 이영훈 이런 새끼들이 이영훈이가 뭐라고 하냐 한국을 거짓말 공화국이라고 그랬어요. 나라도 거짓말, 국민도 거짓말, 정치인도 거짓말 그러면서 예를 든 게 한국은 사기 이 경제 사범 중에 사기 사범이 70%에 달한다. 얼마나 거짓말 공화국인지 알겠냐. 강절도보다도
사기가 70%에 달아요. 일본은 그런데 신뢰 사회라 그 강절도가 70%고 사기 사범은 30%밖에 안 된다고. 한국은 거짓말과 사기를 일삼는, 그래서 이 일본이 한국의 한 역할도 없는 걸로 계속 국사학자들도 사기치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사기치고 정치인도 사기치고 학자들도 사기치고 국민도 사기치는 거짓말 공화국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기 크리미널로지 그 범죄 사회학적으로 사기 범죄가 많은 나라는 어느 나라에서 많냐면 신뢰 사회에서 많아요. 사람 말을 쉽게 믿고 절대적으로 믿는 사회에서 그 사기꾼들이 등장해 가지고 낑겨들어서 사기를 쳐먹으면 남의 재산을 쉽사리 자기가 거머쥘 수가 있어요. 강절도 안 해도 되는 거야. 강절도 하게 되면 그 강력범죄인데 그거 사기하면은 그거 얼마 안 받아요.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또 사기가 애매한 데가 많아요. 파렴치범이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부도나잖아요. 그러면 다 사기로 감옥 간다고. 왜 돈 갚기로 해놓고 며칠까지 안 갚았냐 이거 아니야? 그게 부도나는 거 아니야? 부도나면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신뢰 사회에서는 많은 경우 영수증 없이 또는 어음으로 거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사기 범죄가 늘어나는 거예요. 믿고 물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불신 사회에서는 이 혓바닥 놀려갖고 남의 재산을 또는 남의 호주머니를 털어낼 길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의심하고 보니까 뭔 말해도 안 믿고 깨부뚱거려 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돼? 남의 물건 슬쩍 집어가는 수밖에 없고, 아니면 집에 이제 뚫고 들어가갖고 강도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일본은 강절도가 70%가 넘어버려요. 이게 사기는 치기가 어려워. 이거 의심이 너무 많은 불신사회라. 그러니까 지금 이영훈이는 정확히 정반대로 말하고 있죠. 그 새끼가 내놓은 통계만 보면, 이영훈이가 반일 종족주의에 쓴 이 통계만 보면 한국은 신뢰사회고 일본은 불신사회고 거짓말사회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사람들 하는 말이 주로 거짓말이기 때문에 사람들 말을 안 믿어요. 율로 나하고 율로하고 누가 더 애국자야? 당연히 교수님. 이 범죄사회학을 알아야 이게 푸는 문제인데, 앞에서 내가 분명히 그랬지. 사회는 말은 거짓말에도 쓰여질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진실을 전달하는 데 쓰는 것이다. 사기꾼은 진실을 전달하는 이 근본적인 기능에 얹히거나 이용해 가지고 사기를 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기꾼이 많은 사회는 신뢰가 많은 사회인 거야. 대단히 사람들끼리 잘 믿고 사는 사회라고. 김영태. 영태하고 나하고 누가 애국자야 더? 신중한 거짓말을 하셔야 뭔 소리? 동문서답 오지 마. 아, 예, 선생님 훨씬 애국자십니다. 애국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데 뭔 교수만이 하는 애국자처럼 말하고 있어. 아닙니다. 그것도 진정으로 간교한 친일파가 그렇게 과학성을 내세워가지고 반격을 한 책이 반일 종족주의야. 그걸 조선일보가 그렇게 띄운 거예요. 조선동아일보가. 그들이 친일파 신문이라 일제 때 3.1운동 이후에 문화정책으로 나온 게 조선과 동아일보 아니에요. 매년 천황폐하 만세를 하고 그 1월 1일 날 정월에 크게 천황 부처 사진 걸고 기사도 하나도 안 쓰고 그냥 거기다가 만수봉황 아웃샷 쓰던 놈들 1년에 2번씩 아니 3번씩 또 이제 천황의 천장절 천황의 생일날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 왕비 생일날 또 하고 1년에 3번 두 신문이 계속해서 그런 거야. 물론 거기 조선일보가 사주가 그랬다 그래요. 그 조선일보 기자들이 다 친일파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여운형이도 조선일보 사장도 하고, 또 동아일보가 일장기 말소 사건 있지. 우리 송기정 선수 일장기 지어버려가지고 처음에 첫날은 일본 놈들이 조선철로가 몰랐어.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상하네. 일장기가 없지. 다음날서 알아갖고
그 관련된 기자들 다 잘라내버렸지. 그렇게 탄압받고 그런 사람들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 두 개의 신문은 본질적 기능이 조선 총독부 정책을 소프트한 방법으로 조선 민중을 모아서 지탱해주는 역할이 그들의 본질적인 역할이었어요. 오늘날도 그러고 있고 고종을 깎아내려야만, 그래서 뭐 고종을 나쁜 사람을 만들어야만 자기들하고 같은 수준에 있어서 서로 욕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 계속해서 일본 놈들이 그렇게 역사책을 써놨거든요. 서재필 같이 친일파는 훌륭한 놈이고, 서재필은 단순한 친일파가 아니에요. 일제 밀정했다고, 일제 돈을 받고 계속 활동한 놈이라고. 대한제국 시기에. 그리고 뭐 나중에 뭐 강원도지사도 그런 놈들 전부 일제 밀정 출신이에요. 그냥 친일파 정도가 아니라고. 응? 그런 놈 높이 띄워놓고 고종하고 민비는 완전히 땅깔로 뒤집어 놓은 게, 그게 조선사 편수에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그 조선사 기본 틀이에요. 프레임. 그 프레임이 지금도 깨지지 않아서 내가 늘 한탄하는 거지. 고종 좋다는 사람 별로 내가 못 봤는데. 역사 근대사에 대해서 아는 놈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모르는 놈도 하나도 없어. 꼭 북한에 대해서 하는 거랑 똑같아. 북한에 대해서 아는 놈 하나도 없어요. 미국도 잘 몰라. 근데 북한에 대해서 모르는 놈 하나도 없어. 이게 또 한마디씩 하라면 다 해요. 대북정책 한마디씩 다 해. 근데 제대로 아는 놈 한 놈도 없어. 홍준표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북한하고 뭐하고 쌍방간에 자기는 정책이 이렇다 이거야. 서로 간섭하지 않기 주의래. 이게 첫 번째 정책이래. 두 번째가 체제 경쟁 하는 거래. 그리고 나중에 후세가 통일을 하려면 통일하고 그러는 거. 무슨 돈키호테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체제 경쟁이 끝난 지가 언젠데? 거기에 지금 무슨 체제가 있어?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김일성 족속들이 해먹는 그런 구조야. 레짐이에요. 레짐. 그냥 시스템이 아니라고. 체제 경쟁은 일찍 끝나버린 거야. 20대 1인데 소득이. 그건 전쟁 수행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 만들어갖고 저는 으름장을 놓는 거고. 체제 경쟁은 일찍 끝났는데 이제 체제 경쟁하면 뭐야? 돈키호테지. 풍차를 공격하는. 두 번째, 그 서로 간섭하지 말자. 우리는 간섭해갖고 북한을 어떻게든 무너뜨려야 되지. 간섭하지 마라. 계속 문화 안 무너지고 있으면 우리 동포들은 거기서 그냥 말라 비틀어져 죽는데. 어떻게든 물건을 집어넣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지금 우리가 뭐 마스크 준다고도 안 받는다고 그러고, 뭐지 백신 준다고도 안 받는다고 그러고. 저기 완전히 그냥 배째라야 쟤네들. 어떻게든 기회가 있으면 지원을 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쌀이 나무 돌아가고 큰일이에요. 그 수매를 어느 정도 해줘야 우리 그 물가 안정이 되는데,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는 요즘 스틸머스 구조, 인센티브 구조가 유지가 되는데, 군인들은 3년까지 그 군량민을 저장했다가 4년째 방출하거든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방출하면 물가 고가 떨어져서 안 돼요. 가장 좋은 게 북으로 주는 거라서 한참 주었는데 요 새끼들이 또 안 받는데요. 이제 이걸 이제 어디다 해야 되냐. 미국처럼 옛날에 태평양 한가운데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국제적으로 다 쳐다보고 있는데, 저기 동남아시아 어디 가난한 미얀마나 이런 데 갖다 줘야 되는, 또는 탈레반 줘야 되나? 국내에다 풀면 절대 안 돼요. 이건 물가를 너무 쌀값을 떨어뜨려서 농민들 완전히 아사시켜 볼 수가 있어. 이런 중대한 문제들이 또 있고 그래요. 대북 정책을 우리가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풀어가서 우리 남쪽으로 가급적 적게 넘어오고, 물론 못 넘어오게 할 수는 없어요. 법으로 막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먹고 살게 만들려면 같이 공영하는 수밖에 없어요. 평화롭게 평화 공영하는 수밖에 없다. 체제 경쟁은 일찍이 끝났고, 김일성 족속은 자기들의 내짐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그건 전쟁나니까. 거기에 국내에, 거기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갈아치우는 길 외에는 길이 없어요. 동독도 동독 사람들이 갈아치웠어요. 소독이 그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통일선거 하자는 제안만 해서 제안. 동독 사람들이 그 통일선거 하자 그 지지해버리니까 동독이 무너져버렸어요.
제안만 한 거야. 그 헬무트 콜은 뭐 아무 뭐 거기 밀가루 한 자루 뿌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되면 북한 사람도 알 만큼 알게 되고 그런 날 지금은 거의 다 아는 것 같고 근데 현실감이 아직 없는 거죠. 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벌써 우리나라에 4만 명이 탈북 국민이 있고 그들이 돈을 보내왔고 근데 지금은 보내기 참 어렵다더만 김정은이가 다 막아버려가지고 그래도 또 모르게 또 들어가는 게 또 있더라고. 그러니까 북한의 함경 남북도 그리고 항해도의 일부 지역은 남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이 보내준 돈으로 살고 있는 가구가 많아요. 그리고 장마당이 상당히 풍요롭대. 한국 건 물론 내 때로 다 띄어서 한국제로 돌아다니는데 최고품이고 옛날에 일제가 최고품이었는데 한국이 한제가 다 아시겠지만 최고품이고 그 다음에 중국제 일제는 추방돼 버렸어. 그러니까 술술 하다 보면 우리 경제로 편입되고 다 거기도 달러 쓰니까 미국 경제에 크게는 편입되었죠. 근데 뭐 전면적이지 못해서 그렇지. 평화 공영을 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든 찾아야 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또 핵무기 전술핵을 배치해야 된다. 미국한테 요구해서 전술핵을 배치한다. 유승민하고 홍준표가 그래요. 그리고 핵 공유 정책을 써야 된다. 북핵에 대한 대처 전략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물어보면 한마디 하면 그대로 북핵 대책은 없어져 버린다고. 미국이 노 하면 어떻게 할래? 미국이 옛날 전술 핵무기 모르게 배치했다가 북한 놈들이 그 핑계대고 자꾸 핵무기 만드니까 다 뺐거든요. 다시는 배치하지 않는다는 게 미국의 기본 정책이고 핵 공유는 유럽 같은 데서 핵 공유하지 우리나라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도 핵이 있고 프랑스도 핵이 있는 데서 독일만 없는 상황에서 핵 공유하자니까 조금 해준 거지. 우리가 뭐 핵이 있어요. 핵이 없는데 미국이 핵 공유하자면 왜 핵 공유를 하는 거야? 우리가 막아주겠다고 자꾸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막아주는 거 못 믿죠. 핵우산이라는 것은 찢어진 우산이라 못 믿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책을 만들어야 된다. 옛날에 우리 이 장군한테 내가 숙제를 줬는데 핵이 아닌 방법으로 막아내는 대칭 비핵무기를 떠올리라고. 핵을 갖지 않으면서 핵을 가진 효과를 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우위에 있는 그들은 핵으로 비대칭 무기를 가졌다고 그러지만 도덕적으로는 우리가 늘 비대칭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도 어기지 않았고 1991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도 어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 어겼어요. 다 어겼어. 근데 그 6에서 8가지인가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에 하지 않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다 어겼어요. 우리는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도 어기지 않고 합법적으로 핵을 갖지 않고도 핵을 가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낼 수가 있다. 특강에 답이 있습니다. 특강에 답 얘기하셨습니다. 특강이 답이 있어. 특강 이 장관 특강 들었어? 아 2차에서도 했나? 1차에서 했나? 2차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2탄까지 봐야 돼야 이 장관. 답은 말하지 않겠어. 그 영등포 강좌에서 그 보세요. 그 유승민 팀도 만나고 홍준표 팀도 만나서 그 설명했더니 혹 하던데 저기 누구냐 윤석열인가 그 사람한테는 말 안 해줬네. 아니 그 사람은 아예 전술 핵이고 그 공동 공유고 핵 공유고 그건 다 북한의 핵무기를 정당화해 주는 것이라서 그건 안 된다냐 하는 입장이라 이 현 정부하고도 그건 통하는 입장이에요. 그 대신 대안이 있어야 되죠. 대안 분야에서 많이 진척된 게 있어요. 이 정부 하에서. 이영재 박사는 거의 강의 끝나가니까 들어오려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뭐 차가 달렸지 네가 달렸어. 차에서 달렸습니다. 밥도 굶고 들어왔습니다. 강의 듣고 싶어갖고요. 내 어린 시절에 만화를 봤는데 올챙이 총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뛰면서 달리라고 그러는데 한 놈만 합격해요. 그 경찰 뽑는데
저 버스 속에서 계속 달려 거기서 지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올챙이 총경 전술로. 자 읽어. 언어의 본질적 기능은 거짓말로 폭동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와 진실의 전달로 평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거짓말조차도 기만 효과를 달성하려면 언어의 본질적 진실 전달 기능에 의존한다. 거짓말이 언어의 본질적 기능이라면 거짓말의 기만 효과는 제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홉스는 언어의 거짓말 기능과 평화 파괴적 기능을 언어의 진실 전달과 평화 증진 기능 이상으로 부당하게 과장하고 있다. 컴벌랜드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홉스의 제5문제, 사실 전도. 홉스는 5번째 이유를 든다. 5째, 꿀벌, 개미 같은 비합리적 피조물들은 위법과 피해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안락하기만 하면 동료들에 의해 기분이 상하지 않는다. 반면 인간은 안락할 때 가장 말썽을 부린다. 왜냐하면 이때 인간은 그의 지혜를 보여주고 치국자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꿀벌과 개미는 인간의 작은 침범에도 그야말로 벌떼처럼 반격하고 홉스의 말대로 위법과 피해를 구분하지 못하므로 인간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격한다. 미안하다고 해도 꿀벌은 공격하죠. 과실로 밟았어도. 자, 이것을 보면 꿀벌이나 개미는 위법과 피해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공격적임을 알 수 있다. 꿀벌과 개미들이 동료들에 의해 기분이 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법과 피해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한 식구의 연대감에서 동료로부터 받는 위법적 손해든 과실로 인한 피해든 감수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인간은 위법과 피해를 구분할 줄 알기 때문에 타인의 과실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관대히 처리하고 위법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 이 때문에 인간의 경우에는 오히려 다툼의 소지가 더 적다. 홉스는 사실을 뒤집어 논변하고 있다. 사실연도의 논변을 피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자, 꿀벌의 형태에 대한 관찰이 부족하고 인간을 비하하기만 하는 홉스의 이 논변을 컴벌랜드는 이렇게 비판한다. 이 안티테제 또는 반대 명제는 인간들은 위법과 피해를 구별하기 때문에 짐승들보다 덜 평화적인 성향을 가졌다는 사상을 많이 심어주고 있다. 자, 왜 이걸 제가 자세히 다뤘냐면요. 홉스에 대한 비판은, 어줍지 않은 비판은 오늘날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학자들 사이에서. 근데 컴벌랜드를 읽은 학자는 내가 못 봤어요. 컴벌랜드가 그 동시대에 홉스를 박사를 내놨는데 이게 영어로도 번역됐거든요. 이 30-40년 뒤에는. 그리고 영어로 이미 18세기 영어로 나와 있다고. 이거 안 읽고 그냥 막 그 엉성한 논리로 젊은 박사들이 막 홉스 비판하고 로크하고 뉴스가 옳고 막 이런 거 써. 지금도 박사하기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나는 아주 다른 의견이다. 인간은 위법으로 가해진 것이 아니라면 타인에 의해 가해진 피해를 보다 참을성 있게 견디고 이 둘 사이의 모든 구별은 내가 인간사에만 고유하다고 쉽사리 인정하는 권리와 법률의 지식에 기초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이 지식이 인간을 경사시켜 평화를 위반하게 하거나 법과 그들 자신의 권리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짓밟게 한다는 것을 극렬하게 부인한다. 나는 인간이 이 지식에도 불구하고 제어되지 않은 감정으로 정의의 규칙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을 참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정당하게 행해진 것과 위법적으로 행해진 것 간의 차이에 대한 지식은 결코 인간을 타인을 해치는 성벽이 더 많이 갖도록 만들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은 타인들을 안티테제가 주입하듯이 시기할 것이고 치국자의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그들의 지혜를 과시하기를 좋아할 것이다. 소수의 잘못을 전 인류에게 돌리는 것, 그것도 어쩌면 홉스가 이런 감정들을 그 자신 안에서 발견하고 여기로부터 이 감정이 모든 인간에게 본성적이라고 결론 짓는 것 외에 아무런 증명도 없이 전 인류에게 돌리는 것은 확실히 아주 위법적이다. 아닌 게 아니라 리바이어던의 서문에서 홉스는 자기의 감정 분석을 통해 인류를 아는 이 방법을 치자와 모든 타인에게 권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다른 증명도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의 생각과 부합하는지를 정사하라고 훈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나의 생각과 확실히 부합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더 행복할지라도 내가 행복하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것으로 인해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나는 인간 본성이 군주를 나무라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기보다 더 공손하다고 믿는다. 살인, 약탈, 신성모독의 셀 수 없는 행위들, 간단히 온갖 악행의 복합물인 반란을 감행하는 자는 사악성에 오래도록 단단하게 단련되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홉스는 그의 가상적 자연상태에서, 즉 그의 가설에 따라 정부 수립 이전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저 범죄를 아주 부당하게 인간들에게 들씌우고 있다. 인간은 위법으로 가해진 것이 아니라면 타인들에 의해 가해진 피해를 보다 참을성 있게 견디고, 또 인간은 홉스가 생각하는 것보다 공손해서 결코 무엄하게 자기 임금을 나무라는 것을 즐기는 불경한 건방을 떨지 않는다. 인간은 이처럼 성선한 것이다. 그렇지 않은 인간이라면 이 인간은 자기 자신 안에서 악감정밖에 없는 무공감의 사이코패스, 인류의 3-4%에 해당하는 성악자이거나 인류의 4%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반사이코패스, 성악 양성자일 것이다. 컴벌랜드는 인간을 늘 비하하는 홉스를 오늘날 말로 사이코패스로 규정하고 있다. 컴벌랜드의 비판의 요지를 요새말로 표현하면 홉스가 자신의 사이코패스적 심리 상태를 성선한 인류에게 부당하게 확장하고 저런 극악 범죄를 전 인류에게 뒤집어 씌우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 홉스나 니체나 또는 그 무솔리니나 히틀러를 사이코패스라고 봐요. 또는 스탈린이나 이런 자들은 수없는 인간들을 죽이고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자들인데, 홉스도 그런 자예요. 왜냐하면 동정심을 우습게 분해해버리고 동정심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동정심을 갖는 것 자체를 아주 반도덕적인 걸로 생각하는. 공자의 경우 칸트도 마찬가지예요. 공자의 경우에 모든 도덕의 원천이 이 동정심, 즉 측은지심인데 이 헛소리를 그렇게 해놓은 거니까 반윤리, 반도덕적인 자들이죠, 기본적으로. 자. 컴벌랜드는 여기서 홉스의 성악설에 맞서 인간을 본성적으로 선하다고 보는 성선설을 대변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기독교의 원죄설적 성악설도 부정하고 유럽에 아무런 전통이 없는 성선설, 따라서 공맹의 성선설을 채택했다는 것을 뜻한다. 맹자의 성선설은 컴벌랜드가 자연법의 철학적 탐구를 출판했을 시점에 이미 전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가령 마르티니는 상론한 바와 같이 중국기에서 7쪽에 걸쳐 맹자의 성선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홉스의 제6 부당론변, 언어의 계약의 기반으로서의 인애에 대한 몰각. 홉스는 6번째 이유를 든다. 마지막으로 저 피조물들의 합의는 자연적이다. 인간의 합의는 인위적 계약에 의해서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합의를 항상적이고 지속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약 외에 요구되는 다른 어떤 것이 더 있어야 한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 이것은 자, 우선 간단히 계약을 맺으면 계약을 지킬, 계약을 준수할 신의가 있어야 되죠. 신의는 계약 맺기 전에 전제돼야 돼. 신의는 서로 간에 사랑이 없으면 신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예? 신의를 가장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 원천의 에너지는, 감정적 에너지는 사랑이에요. 인애, 인간의. 이게 벌써 지금 거의 답이 나와 있죠. 홉스의 부당전제를 공격하는 그 비판의 답이 나와 있다고. 자. 이것은 그들을 두려움 속에 가둬 그들의 행동을 공공복리로 향하게 할 공동 권력이다. 관습법 국가 영국의 신민이었던 홉스는 인간들 간의 자연적 합의의 습관적 규범인 관습과 자연적 일치의 규칙인 관행을 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합의를 항상적이고 지속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도 1차적으로 공포의 권력이 아니라 공맹이 강조하는 측은 수호, 공경지심의 도덕감정과 예법, 이 도덕감정들의 일치의 기초에서 형성되는 관습, 상황에서 무의적으로 조성되는 관행 협약. 무의식적, 습자가 빠졌어요. 이게 상황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조성되는 관행 협약이란 뭐냐면, 가령 상황에 따라 다들 그 일치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죠. 에? 비가 오면 우리가 우산을 쓰고 보트에 둘이 타면 둘이 다 노를 젓죠. 하나만 줬으면 돌아버리니까 그냥 말로 하자고 약속 안 해도 또는 명령 안 해도 그걸 젓게 되는 거. 언어는 대표적으로 그러한 관행 협약으로 탄생한 거예요. 이런 신호에는 이렇게 하자고 약속한 게 아니고 그 신호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서로 같이 공용하다가 언어는 생겨났으니까.
많은 인간의 관습은 도덕 감정에 기초하고 있지만 또 다른 많은 부분은 이런 관행협약이다. 상황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인간은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뛰어난 동물인데 인간 개개인 간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모든 개개인이 다 다르지만은 대체로 분류할 수 있다. 네 가지 범주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상황에 맞게 잘 행동을 해요. 눈치가 빠른 체질은 소양인과 소음인이에요. 태음인은 그 상황에 대해서 둔감해. 느려. 그 상황 타이밍을 놓치기가 쉽다. 근데 태양인은 극소수의 우리 인구의 0.0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만 극소수에 불과할지라도 그 상황을 둔감한 게 아니라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상황을. 태양인은. 그래서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어쩌다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다시 소양인과 소음인의 차이를 보면 소양인은 그 상황에 맞게 늘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는 타고난 그런 민첩성이 있는데 소음인도 그런 눈치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소음인은 소양인과 달리 어떤 때는 깽판 쳐버려요. 그렇게 루틴하게 해주는 것이 어느 때는 대단히 그 자기들에게 안 맞는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막 깽판 쳐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다른 체질들은 안 그래요. 근데 눈치는 빠른데 또 무지하게 그 일처리 능력이 느려요. 소음인들은. 소양인은 빠르기도 하고 행동도 처리 능력이 더 빨라요. 그러면 군인은 소양인 군인이 다 뛰어나겠죠. 정치인들이나 이런 건 아무래도. 소양인이 많은 나라는 싸움도 잘하고 정치도 잘해요. 미국 같은 나라 보라고. 70% 이상이 소양인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소양인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두세 가지가 뻔질나게 잘하는 거야. 하나는 그림을 잘 그려요. 그림을 좋아하고 영화 잘 만들고. 영화는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고 그림은 프랑스가 다 제패하고 있죠. 이탈리아 뭐 이런데. 스페인. 피카소도 스페인 사람 아니야? 다 음식도 엄청 잘 만들고 전 세계 패밀리 레스토랑 미국 레스토랑이 다 점령해버렸고 프랑스 레스토랑 뭐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 이탈리안 레스토랑 마찬가지지. 또 우리 이쪽에서는 우리나라는 소음인이 적은 나라, 소양인이 적은 나라지만 태음인이 40%, 소음인이 35%, 75%가 태음하고 소음인이에요. 20에서 25%만 소양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활동성이 좀 떨어지는 민족인데 중국에 비하면 중국은 혁명을 엄청나게 자주 하죠. 뭐 150년, 200년마다 나라 뒤집어 엎어버린다고. 우리나라는 나라 하나 만들면 500년, 600년 가버려요. 근데 다양하게 체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 프랑스는 70에서 80%가 소양인이라면 중국은 50% 이상이 소양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림도 잘 그리고 과장도 심하고 막 구만리 장천의 수염이라고 막 엄청나게 뻥쳐버리죠. 칠라면 확실히 쳐버리는데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야. 건물을 무지하게 크게 지어갖고 지금도 고대에 지어놓은 것에 그 건물에 유압감을 느낄 정도로 건물이 크단 말이에요. 음식도 잘 만들지만 그림도 엄청 잘 그려요. 노래도 뒤지기 잘하고. 소양인만 성악이 있는 거예요. 소음인님이 사는 나라들은 성악이 없어요. 독일하고 일본에는 성악가가 없다고. 에? 작곡가는 있어도 수학은 잘하니까 수학을 하는 능력이나 작곡하는 능력이나 같아요. 내적으로 통하는 거라고. 음식 뒤지게 못 만들고. 근데 잘 처먹어. 미식가들이야 소음인들은. 근데 음식 뒤지게 못 만들어요. 완전 꿀꿀이죽이야. 독일 음식 봐 꿀꿀이죽이지. 일본 놈들이 괜찮은 음식이 스시 안에 아까도 우리 스시 먹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건너간 거예요. 그 원래 그 뭐라고 하지? 식혜에서 고춧가루 빼면 스시야 스시. 스시를 바로 해서 먹는 스시도 일본에 있지만 좀 발효시켜서 먹는 스시도 있고 꽉에 들어있는 스시도 있고 대통에 들어있는 스시도 있고 여러 스시가 있거든요. 근데 대통에 들어있거나 꽉에 들어서
좀 발효시켜서 먹거나 그러면 그럴수록 좀 오래된 거야. 그 연령 지수가. 이게 조선에서 건너간 지 얼마 안 될수록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쭉 저 함경도로부터 강원도로 타고 내려가서 경북까지 내려가죠. 그 식혜가. 식혜에서 그 조나 쌀을 빼버리면 젓갈이야. 응? 뭐 이제 이쪽 태백산맥 서쪽으로 이제 젓갈 문화야. 서울, 강화도, 충남, 전남북 다 젓갈 문화야. 그래갖고 젓갈 문화는 저 월남까지 연결돼 버려. 월남까지. 우리가 그 뭐야 저 액젓 많이 수입해서 먹죠. 월남이나 그 캄보디아 이런 데서 액젓. 우리 집에 좀 하나 있는데 관광 갔다 오면 사람들 다 사고. 또 석유 뭐지 새우젓을 말린 게 있어요 월남에. 근데 그걸 소금 대신 넣으면 맛있거든요. 아까 내가 낮에 라면 끓여 먹을 때 그거 집었는데 너무 많이 넣어갖고 짜서 죽는 줄 알았는데 조금 이게 문화가 이렇게 음식 문화도 통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체질에 따라. 근데 이제 음식이 없다. 소음이는 나라에서는 거의 먹을 만한 음식이 없다. 먹을 만한 음식이 있으면 외국에서 들은 것들이고 독일에서는 진짜 먹을 음식이 없어요. 에? 요리라는 게 없어. 요리라가. 그러니까 소시지가 요리 아니잖아요. 그냥 먹을 것이지. 응? 그 쉰켄, 베이컨 그 먹을 것이지 그 요리 아니잖아요. 요리, 푸드가 없어. 푸드. 응? 푸드는 전 세계 4개 나라가 지배한다. 중국, 소양인이 많은 나라. 중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하나 더 치면 스페인. 스페인 음식도 아주 맛있어요. 엄청 맛있다고. 스페인 빠에야는 내가 엄청나게 잘 만드는데 스페인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 내가 만드는 것이 더 맛있대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어보고. 어? 내가 언제 만들어 줄게 다. 내가 20인분까지 만든 적 있어. 한꺼번에. 어? 체질에 따라 상황의 컨벤셔널 액션, 컨벤션을 만들어내는 관행해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속도가 다르다. 황혜경이라고 아는 내가 태음인인 그 태음인은 돈을 엄청 잘 벌어요. 은큼해갖고 많이 벌었는데 훌륭한 상인은 이익을 깊이 감춘다잖아요. 돈을 안 버는 척하고 앉아있죠. 은큼하게. 나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낙연 씨는 그 경선에 졌냐고. 그래서 황희경 너 같아서 졌어. 나 같은 게 뭔데요. 아이 맨날 그 우물쭈물하고 말이야. 타이밍 놓치고 하나만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서 뒷북치고 뭐 정치는 타이밍인데 경제는 타임이라도 정치는 타이밍이에요. 전쟁도 타이밍이고 그때 그 무기가 도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 그러듯이 그때 그 말을 했어야지 나중에 뭐 1시간 뒤에 하거나 5분 뒤에 해도 아무 소용도 없어요. 1초만 늦어도 의심스러운 경우 있잖아. 아내가 나 사랑해 물어봤을 때 1초만 머뭇머뭇했다니 의심받죠. 그래 똑같은 거야.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단 말이야. 그러듯이 이 타이밍을 못 맞추고 웅큼해 보이고 정치적으로는 태음인이 착하지만 착하지 않게 보여요. 근데 경제는 없는 듯이 있어야 신용이 높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상이 있죠. 대한상에 가서 체질 검사하지 100명 있으면 99명이 다 태음인이야. 돈을 잘 벌고 사업을 비즈니스를 잘하는데 이게 결심이 늦어요. 약간 결정장애자들이야. 태음인들은.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치는데 경제는 꼭 그럴 것도 아니잖아요. 타임이니까. 그 얼마만큼 지속하느냐 그걸 얼마만큼 노동을 오래 하느냐 그것에 따라 임금 주고 그 얼마만큼 시장을 1년을 지배하냐 2년을 지배하냐에 따라 돈이 쌓이고 안 쌓이고 손해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음인이 사업을 잘한다. 결정은 느리고 결정하기 어려운 체질이지만 결정을 한번 내리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뚝심이 있다. 태음인은. 그 다음에 협상의 최강자야. 네 개 체질 중에서 최고 강해요.
태음인하고 협상하려면 지쳐서 항복해버린다고. 대체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응? 영재하고 나 같은 사람은 금방 항복해버려. 태음 만나면 그냥 네가 다 처먹어라 하고 성질 급해갖고. 어? 우리 저 희주도 그림을 잘 그리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잘 그리면 이 소양인이에요. 어? 태음인 같아요. 근데 왜 그리면 그림을 집어치워야 돼요. 소음인하고 태음인은 그림을 못 그려. 백날 배워도 보통 수준이야. 그림으로 먹고 살려면 보통 수준을 확 뛰어넘어야 된다고. 어? 작가로 살려면. 그러니까 공부하면 보통 수준만 돼도 먹고 살아요. 근데 이 예술가들은 보통 수준으로는 밥을 못 빌어 먹어. 응? 출중해버려야 돼 다. 응? 국전에 막 입선 정도가 안 되고 국전에 막 우수작으로 뽑히기도 하고 막 당선되고 막 그래. 몇 번씩 해야 되는. 그래 작가로 독립할 수 있어. 소설가도 뭐 굶어 죽어요. 그 싸구려 인간시장 같이 그렇게 저질 소설 안 쓰면 떼돈이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미국도 돈을 못 버니까 미국 의회에서 개관 시인 개관작 그 소설가 해가지고 문예인 거기서 상을 주고 명패를 주잖아요. 그 문예의 끈을 안 놓으려고. 미국 너무 장사 사회가 너무 지배하니까 그런 순수 예술을 하려고 하는 순수 문학이나 순수 예술을 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렇게 진흥을 하는 경향이 있어. 국회에서. 정부에서 하면 진흥했다 안 했다 자꾸 그러니까 국회가 하면 이게 지속성이 있거든요. 국회에서 개관 시인을 뽑고 상을 준다. 그러면 이제 개관 시인 되면 노벨문학상 탄 만큼 시집이 나가요. 소설도 나가고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있죠. 상황 적응 능력과 눈치 빠른 것은 소양인과 소음인인데 관행해박을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태음인은 대단히 은근한 사람들이에요. 은근하면은 정치는 은큼하게 보여. 소음인은 끈기가 있어요. 절대 졌다고 안 해요. 저도 끝까지 싸워.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을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라고 그래요. 태음인이 40%고 소음인이 35%니까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지들끼리 우리 같은 소양인 빼버리고 지들끼리 그냥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래. 우리 영재와 나는 민족에서 끼지도 못해요. 은근하지도 않고 끈기지도 않아가지고. 어? 왜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왜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인지 알겠지? 피고 지고 계속 끈기 있게 그러니까 무궁화야. 최민석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 그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우리를 상징할 때 왜 하필 수도 없이 많은 꽃 중에 무궁화 꽃이 어? 이름도 무궁무진한 거예요. 무궁화. 끝이 없어. 절대 졌다고 안 해요. 자, 읽어. 홉스의 이 부당한 논변에 대해 컴벌랜드는 아주 긴 문장으로 강력 비판한다. 나는 답변한다. 말하자면 인간 본성의 만듦새 속에 그들이 동물인 대로 짜여있는 그리고 이들을 상호적 인해 행사에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본성적 원인들은 어떤 다른 동물들 안에서 가령 황소, 사자, 꿀벌에게서 발견되는 원인들과 명백하게 동일한 것이다. 홉스는 인간 안에는 결여되었지만 짐승들 안에서는 발견되는 그런 평화적 합의의 원인과 같은 어떤 것을 보여줄 수가 없다. 그가 덧붙이는 것, 그것은 인간들 간의 계약으로부터 나온다는, 그러므로 인위적이라는 것은 어쩌면 대중을 속일지 모르지만 철학자들에 의해서는 쉽사리 논박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계약들은 동물적 본성과 합리적 본성, 이 양자의 능력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확실히 인간들이 계약에 동참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이성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종류의 동물들의 공통 본성은 그래도 동종의 온갖 짐승들끼리인 한해서 상호 인해를 배양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마련하는 데 마찬가지로 그들 간에 크게 효과적일 것이다. 지금 본성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이러한 합의는 짐승들 간에도 존재한다. 자, 같은 자기 동종을 만나면 강아지가 길 가다가도 서로 이렇게 교차하는 경우에 꼭 아는 체 하죠. 그리고 막 붙어 있으려고 그러고 주인들이 끌고 가야만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같은 동종을 만나면 좋아하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지 무슨 캣앤 도그스라고 비가 뒤지게 온다고 그럴 때 레이즈 캣앤 도그스라고 말하잖아요.
그 뭐야 고양이하고 개하고 뒤지게 싸우는지 알죠? 같이 키우면 무지개 친해가지고 도와주고 많이 그래요. 같이 놀고 고양이와 개가. 그리고 원숭이도 막 세 개를 같이 키우니까 원숭이가 대장 노릇하면서 걔네들을 보살피더라고. 고양이와 개를. 그리고 서로 친하게 지내니까 타종하고도 이종 동물끼리도 그 사랑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밑바탕이 있어야 계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에요. 그것도 없는데 계약이 뭐 가능하겠어요? 자. 그러므로 이성과 언어 사용이 인간에게 덧붙여진 뒤에 이 합의가 계속 여전히 본성적일 수 있는 것을 무엇이 막는단 말인가? 컴벌랜드는 동물들 간의 인내심을 입증한 뒤 이것을 역으로 인간의 연장에 언어적 계약의 밑바탕에 이런 유사한 인내가 있고 이 계약 자체가 동물적 인내와 공통된 이 인간적 인내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라고 논변하고 있다. 인간도 동물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이 이 인내를 계약의 언어로 표현한다고 해서 이 계약이 그 본질에서 인위적 자기적인 것이 아니라 본성적인 것이다. 인간이 식량의 욕망을 말로 표시하고 그의 이성에 의해 섭취될 음식의 장소, 시간, 종류를 가리키더라도 식량의 욕망과 이용이 인간의 본성적 행동이기를 그치지 않는 것처럼 이성은 화합의 노력과 성향을 파괴하지도 않고 본성적 합의가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덜 확고하거나 덜 영구적인 것도 아니다. 게다가 홉스 자신은 더러 이성을 인간 본성의 일부, 즉 본성적 능력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아는 모든 다른 사람도 확실하게 동일한 것을 인정한다.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이성이 계약에 의해 확립하라고 설득하는 그 이상의 어떤 합의 또는 사회는 인간의 합리적 본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짐승들끼리 맺어진 것보다 훨씬 더 확고하고 더 많은 유대에 의해 묶여 있을지라도 정당하게 본성적이라고 불러도 된다는 것이다. 또한 실천 이성이 완전히 우리가 의도할 수 있는 최선의 목적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의 본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숙고한다면 이성으로부터 생겨나는 합의가 그러므로 더 정확하게 본성적이라고 불린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나아가 모든 동물에게 본성적인 그러나 짐승들에게서 혼돈스럽고 해픈 어떤 방식으로든 발휘되는 동종 타자와의 화합의 성향이 그들의 적합한 대상, 즉 합리적 존재자들을 향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행동이 그 수행에서 상상될 수 있는 최선의 시간, 장소, 그리고 상황에서 발휘된다는 것 외에 그 밖에 어떤 것도 이성의 전체적 과정에 의해 야기되지 않는다. 고기나 음료의 섭취는 정당하게 가장 본성적이라고 불려도 되는데 둘 다 일반적으로 동물의 만듦새로부터 생겨나고 모든 개별적 경우에 영양 섭취에서 동물의 건강을 보살피는 이성에 의해 가장 완벽하게 관리된다. 자, 우리가 먹는 것을 또는 먹는 것에 의해서 장애를 일으키거나 체하거나 그랬을 때도 먹는 것을 회복하는 경우에서도 우리 약을 먹기도 하고 사자도 약풀을 뜯어 먹어요. 약초를. 근데 그 사자보다도 훨씬 더 우리는 이성적으로 그런 체하거나 몸이 아픈 것을 다시 치유해서 다시 먹는 본능을 더 강화시킬 수 있죠. 그 먹는 본능을 강화시키는데 이성이 더 쓰여진다는 것 외에 먹는 본능을 이성이 해치지 않아요. 증진시키지. 근데 이성이 있다는 걸로 자꾸 뭔가 동물과 계약을 맺는 인간이 다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막으려고 있어요. 여기서요. 그리고 컴벌랜드는 이성적 지침으로 여겨지는 인공기술이라는 것도 실은 본질적으로 습관으로 나아가 본성으로 환원한다. 이성이 사물의 본성으로부터 그 효율성과 진리성을 관찰하는 영양 섭취를 규제하는 지침들은 또한 정확하게 인공기술이라고 불릴 수 있다. 왜냐하면 목적과 수단의 본성이 지적하듯이 기술은 행위를 지도하는 습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짐승들이 음식과 관련해 경험으로부터만 자기들을 조절하는 방식을 수집하고 심지어 감각 없는, 기술은 더욱 없는 식물조차도 실수 없이 땅으로부터 영양 섭취를 위해 기분 좋은 주스만을 추출하는 것처럼 그것을 가르침 없이, 마찬가지로 그것을 의도함 없이 사물들의 본성으로부터 쉽사리 배워질 수 있는 정도로 미미하고 확실한 재능이나 지침들로 구성되는 이러한 습관은 정당하게 합리적 행위자에게 본성적이라고 불려도 된다. 정확하게 부르면 습관은 1차적 기술 원리이고 참으로 기술 원리가 속하는 기술의 본질적 부분이다. 그리하여 이 때문에 습관이 어쩌면 인공적이라고 불릴지 모르지만 언제나 기술 없이 배워지기 때문에 습관은 모두에 의해 본성적으로 알려지는 것으로 인정된다. 기술에 관해 글을 쓰는 사람들은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제한다. 그리고 컴벌랜드는 합리주의자들이 인간 이성의 가장 맑은 정수로 보는 수관념과 산술까지도 과감하게 인간 본성에 기초한 습관으로 환원한다. 따라서 합계를 얻기 위해 적은 수들과 직선들을 함께 더하는 기술과 적은 양이나 잘 알려진 양의 유사한 빼기는 습관이라고 불려도 되고 이것은 산술과 실용적 기하학의 본질적 부분이다. 하지만 수학교사들은 이 숙련 기능을 그들의 학생들이 훈육 없이 그들 자신의 자연적 재능으로 획득한 것으로 상정하고 그것이 명백히 본성적이라고 상정한다. 그러므로 유클리드는 그가 공리라고 부르는 저 공통 개념들에서 동일한 양이 등식의 양변에 더해지거나 등식의 양변으로부터 감해지는 경우를 가정하고 그것들이 합이나 차액이 동일하다는 것은 알려져 있다고 상정한다. 내가 이것을 준수하는 것과 관계하는 이성은 행하는 가령 더하거나 빼는 어떤 숙련 기능이 동시에 인공기술의 본질적 부분이지만 합리적 피조물로서의 인간에게 완벽하게 본성적이다 라는 점을 명증적이도록 만들 뿐이다. 습관이 들다 보니까 뭐 십진법 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열손가락이니까 십진법이 생긴 거죠.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습관을 들여서 그 습관을 전제에 의해서 이 계산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그게 수학인 거라고. 그러니까 본성적인 것은 아닌데 그 다음에 인공적인 기술인데 그 본성으로부터 자라나오니까 그냥 아예 본성이라고 우겨버리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합리주의자들은 인간의 합리주의적 본성 속에 수리적 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손가락의 습관, 즉 경험적 습관을 바탕으로 기술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즉 계산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컴벌랜드는 홉스와 같은 에피큐리언적 소박 경험론자들과 스콜라 철학적 합리주의자들을 둘 다 경악해하는 이 논변의 결론으로 홉스의 자연적, 인위적이라는 단어의 그릇된 사용을 비판한다. 그러므로 나는 홉스가 개학에 표현된 인간들 간의 합의는 본성적 또는 자연적과 반대되는 의미에서 인공적 또는 인위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올바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개학이 표현되는 저 말이 자의적 지목으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내 상호적 호의, 말은 한낱 이것의 기호일 뿐이다. 와 관련된 정신들의 동의는 전체적으로 본성적, 자연적이다. 그런데 개학의 전체적 본성은 호의들을 교환하는 정신들의 이 동의에 근거하고 이것으로부터 그의 모든 의무적 구속력이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계약의 밑바탕 또는 계약의 내용 안에 인간의 사랑이 들어있다고 지금 입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계약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용이 호의를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인해이기도 하고 인해가 그 프리컨디션 전제이기도 하다. 자. 이러한 동의가 상호적으로 선언되는 어떤 기호들을 지목하는 지식과 의지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주 쉽고 명백해서 저 기호가 아니라 이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 자의적일지라도 그래서 나는 인위적이라는 말보다 오히려 자의적이라고 부르는 것을 택했다. 정당하게 본성적이라고 불러도 된다. 간단히 말해서 특히 자연법에 대한 탐구에서 우리가 다루는 유일한 대상인 인해의 가장 일반적인 작용들에 관한 계약에 의해 표현되는 합의는 인위적이라고 불리지 않든가 아니면 그렇게 부르려면 그 수로는 이러한 합의가 홉스에 의해 취해질 것처럼 덜 항상적이거나 덜 지속적인 것인 양 자연적인 것과 반대되지 않고 이것과 부합되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왜냐하면 모종의 기술에 의해 고안된 말로 자연적 합의를 표현하는 것은 이 합의를 덜 확고하거나 덜 영구적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처음에 내가 제기한 명제, 즉 그들이 동물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적어도 다른 동물에게서 발견되는 동종의 동물들을 향한 인해 성향들이 인간들 속에 존재한다는 명제는 여전히 확고부동한 것이다. 나는 이 명제가 자연법의 주요 제목들을 여러 경우의 지식에 비례해 지키고 있다는 것을 주시해왔다. 자, 인해는 공자의 인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이 없이는 어떠한 인간 생활도 공동체도 사회도 따라서 계약도 불가능하다는 지금 큰 확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자. 컴벌랜드의 이 긴 논변의 핵심 논지는 홉스가 경솔하게 인위적 합의라고 부르는 계약 또 실은 인간의 인해 본성의 표현이라는 것이다.